모두가 어엿한 성인으로 성장해 결혼한 13명의 자녀와 함께 한 식탁에 앉아 있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나는 뉴잉글랜드 보스턴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났지만 여동생이 둘 있었다. 나의 어머니 어바니아 폴저는 둘째 부인이었고 초기에 뉴잉글랜드로 이민을 와 정착한 이민자 피터 폴저의 딸이었다. 내 기억이 맞는다면 역사학자 코튼 매더는 뉴 잉글랜드 교회사를 다룬 책 그리스도가 미국에서 이룬 위협에서 피터 폴저를 독실하고 학식이 깊은 영국인으로 높이 평가했다. 그분이 이따금 잡다한 주제로 짤막한 글을 썼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런 글 중 하나만 출간되었고 나도 오래전에 그 글을 보았다. 그 글은 1675년 당시 시대상과 사람들에 관해 쓴 소박한 시로 정부 관계자들에게 보낸 것이었다. 양심의 자유를 옹호하고 침례교나 퀘이커교도 등 박해받던 교파에 도움을 주려고 쓴 시였다. 또 뉴잉글랜드에서 일어난 인디언과의 전쟁이나 그 밖의 재앙들은 이런 박해 때문이고 극악한 범죄를 벌하려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박해와 관련된 무자비한 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한 시였다. 마지막 6행은 아직도 뚜렷하게 기억하지만 처음 2행은 전혀 생각나지 않는구나. 여하튼 그 연의 요지는 그의 질책이 순전히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가 시를 지은 저자라는 걸 밝히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정말 싫으니 지금 내가 사는 셔번 마을에서 내 이름을 밝히려 한다. 어떤 적이도 없는 그대의 진실한 친구. 그 이름은 피터 폴저. 내 형들은 각자 다른 직종에서 도제 수업을 받았다. 아버지가 교회에 11조하는 마음으로 아들 중 한 명을 성직자로 키우고 싶었던지 나를 8살에 문법학교에 보냈다. 글을 읽지 못했던 때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나는 무척 어린 나이에 그를 깨우친 듯하다. 내가 틀림없이 훌륭한 학자가 될 거라는 아버지 친구들의 한결같은 칭찬도 아버지의 뜻에 힘을 실어 주었다. 벤자민 삼촌도 아버지의 결정에 찬성하며 자기가 속기로 기록한 설교집을 나에게 모두 주겠다고 약속했다. 아마도 내가 삼촌의 속기법을 배우려면 그 설교집을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 듯하다. 하지만 나는 문법학교를 채 1년도 다니지 못했다. 처음에는 그에 입학한 학급의 중간쯤이었지만 점차 1등으로 올라섰고 게다가 위학년으로 월반까지 했다. 또 그의 말에는 학습 수준을 맞추기 위해 3학년으로 월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아버지는 생각이 바뀌었던지 나를 문법학교에서 데리고 나와 쓰기와 산수를 가르치는 학교에 보냈다. 대가족을 부양해야 했던 까닭에 학비를 부담할 만한 여유가 없기도 했지만 아버지가 보기에 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넉넉하게 사는 건 아니라는 이유였다. 아무튼 내가 듣는 데서 아버지는 친구들에게 생각을 바꾼 이유에 대해 그렇게 설명했다. 그 학교 운영자인 조지 브라운의 씨는 직업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고 온유하면서도 용기를 북돋워 주는 교수법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 인사였다. 그의 지도 덕분에 나는 글쓰기 솜씨가 빠르게 늘었지만 이상하게도 산수 실력은 좀처럼 늘지 않았다. 10살이 되었을 때 나는 학교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와 수지양초와 비누를 제조하던 아버지 일을 돕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처음부터 그 일을 했던 것은 아니다. 뉴잉글랜드로 이주했을 때 본래 하던 염색일 주문이 없어 가족을 부양하기 어려워지자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일이었다. 나는 양초 심지를 잘라내고 양초 만드는 틀에 촌농을 붓고 가게를 지키거나 자질구레한 심부름을 했다. 나는 그 일이 싫었다. 내 마음은 늘 바다를 향해 있었지만 아버지는 내가 바다를 가까이 하는 걸 한사코 반대했다. 하지만 바다 가까이에 살았던 까닭에 바다를 접할 기회는 많았다. 따라서 일찌감치 수영을 배웠고 배 조종법도 익혔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보트나 카누를 타고 놀 때면 주로 내가 대장 노릇을 했고 특히 곤란한 상황을 만나면 더더욱 그랬다. 다른 때도 거의 늘 내가 대장이었고 때때로 친구들을 곤란한 지경에 빠뜨릴 때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공적인 일에 관심이 많았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긴 하지만 사실 당시 제대로 한 일은 아니었다.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연못 한쪽 끝에는 바닷물이 드나드는 소택지가 있었다. 바닷물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 끝에서 피라미를 잡곤 했다. 와우, 멋지겠다. 어떻게 바닷물에 피라미가 있는 거지? 우리가 마구 첨벙거리고 다니는 바람에 소택지는 온통 진창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서서 낚시할 수 있는 뚝을 만들자고 친구들에게 제안하며 소택지 옆에 새로 집을 지으려고 갖다 놓은 돌무더기를 가리켰다. 뚝을 쌓기에는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돌무더기였다. 해가 지고 인부들이 하루 일을 끝내고 돌아간 뒤 나는 친구들을 불러 모았고 그들과 함께 개미처럼 부지런히 돌을 날랐다. 때로는 돌 하나에 두세 명이 달라붙어 옮기기도 하면서 마침내 모든 돌을 지고 날라 우리만의 작은 둑을 쌓았다. 이튿날 아침 인부들은 돌이 몽땅 사라진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랐지만 곧 그 돌들이 우리 둑에 사용됐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러고는 돌을 옮긴 범인을 찾기 시작했고 결국 우리가 범인임이 밝혀졌다. 우리는 인부들에게 호된 꼬지람을 들었고 몇몇 아이들은 아버지에게 벌을 받기도 했다. 나는 아버지에게 그 일의 유용성을 역설했지만 정직하게 행해지지 않는다면 어떤 경우에도 유용하지 않다는 가르침을 받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 이쯤에서 너도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상품의 소유자였는지 알고 싶지 않을까 싶구나. 할아버지는 체질적으로 매우 건강했고 키는 중간 정도였지만 균형 잡힌 몸매에 무척 강인한 분이었다. 재주가 많아 그림을 잘 그렸고 음악적 재능도 상당한 데다 목소리도 맑아 듣기 좋았다. 벤자민 플랭클린 할아버지는 사쿠라 빈하고 성향이 많이 비슷하시네요. 저는 우리 이브로 할아버지, 한금네 할머니 이 좋은 세상에 사시지 않고 고생한 시대에 사셨기 때문에 마음이 안타까워서 길이길이 또 우리 어머니 정정혜 집사님 길이길이 이 좋은 세상에 기록을 남기고 싶었어요. 벤자민 플랭클린은 스필로서 자서전으로 이렇게 멋지게 만들다니. 자서전에 대해서 저는 별로 자서전을 쓸만한 인물은 못 된다고 생각했는데 읽어보니 읽을 거리가 있다는 것이 자서전은 좋은 것 같아요. 재주가 많아 그림을 잘 그렸고 음악적 재능도 상당한 데다 목소리도 맑아 듣기 좋았다. 그래서 이제 하루 일을 끝내고 저녁이 되면 때때로 바이올린을 켜며 찬송가를 부르곤 했다.
듣기에 정말 좋았다. 할아버지는 나도 듣기에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아버지는 기계에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다른 사람의 공부도 능숙하게 다뤘다. 무엇보다 할아버지의 가장 탁월한 점은 사적인 일에서나 공적인 일에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문제의 구약책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옹골지게 판단하는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공적인 일에 한 번도 종사한 적이 없었다. 가르쳐야 할 자식이 많았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잠시도 생업에서 손을 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을 공동체나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마을 유지들이 할아버지의 의견을 묻기 위해 뻔질나게 방문했고 할아버지의 판단과 조언에 깊은 존경심을 보였던 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일반 사람들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할아버지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고 그 때문에 할아버지는 사적인 분쟁이 일어날 때면 자주 중재자 역할을 했다. 할아버지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합리적이고 분별력 있는 친구나 이웃을 식사에 초대해 대화를 나누곤 했다. 오, 좋은 습관. 그때마다 독창적이고 유용한 주제를 신중하게 꺼냈는데 함께 식사하는 자식들의 지적 능력 향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나 싶다. 이런 식으로 할아버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선하고 정의로우며 합리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유도했다. 식탁에 올려진 음식에 관해서는 거의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잘 조리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제철 음식인지 아닌지 맛이 좋은지 안 좋은지 같은 종류의 이런저런 음식보다 나은지 못한지는 화제거리가 아니었다. 이렇게 음식에 관해 철저히 무관심한 집안에서 자란 탓인지 지금도 나는 내 앞에 차려진 음식에 상당히 무관심한 편이다. 게다가 눈앞에 차려진 음식을 제대로 보지 않는 까닭에 요즘에도 식사를 끝내고 몇 시간 지난 후에 무엇을 먹었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거의 대답하지 못한다. 이런 습관은 여행을 다닐 때에는 꽤 쓸모가 있다. 친구들은 예민하게 키워진 입맛과 식성 때문에 간혹 제대로 먹지 못해 불만을 터뜨리곤 하지만 나는 그런 일이 절대 없기 때문이다. 괜찮은 성격이야. 내 어머니, 그러니까 내 할머니도 체질적으로 무척 건강해서 자식 10명 모두 젖을 먹여 키웠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각각 89세와 85세에 돌아가셨지만 나는 두 분의 병치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두 분은 보스턴에 함께 묻혔고 나는 수년 전 두 분 무덤에 대리석 묘비를 세우며 이렇게 썼다. 조사이아 프랭클린 그리고 그의 부인 어바이아 여기에 함께 묻히다. 그들은 55년 동안 부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았고 많은 돈을 벌지 못했지만 근면하고 부지런히 일하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별 볼 일 없이 별 문제 없이 대가족을 꾸려나갔다. 또 10세 자녀 그리고 7 손자 소녀를 훌륭하게 키워냈다. 이 묘비를 읽는 이여 이 예로부터 용기를 얻어 그대의 소명에 충실하고 신의 섭리를 의심하지 말라. 남자는 독실하고 신중했고 여자는 예의 바르고 도덕적이었다. 그들이 막내 아들이 자식의 도리로 부모를 추모하며 이 묘석을 세운다. 조사이아 프랭클린 어바이아 프랭클린 1655년 출생 1744년 조사이아 프랭클린 사망 향년 89세 어바이아 프랭클린 1667년 출생 1752년 사망 향년 85세 우리 할머니 황금니 할머니 향년 80세 우리 할아버지 이브로 할아버지 향년 60세 61세 우리 어머니 정정혜 집사님 향년 54세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 네.
말을 두서없이 장황하게 하는 걸 보니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걸 부인할 수 없겠구나. 전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글을 썼는데 말이다. 하지만 사사로운 모임에 참석하면서 공적인 무도회에 참석하는 것처럼 반듯하게 옷을 갖춰 입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긴 이것도 핑계에 불과하고 순전히 내가 부주의한 까닭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 나는 12살이 될 때까지 2년 동안 아버지 일을 도와야 했다. 그 일을 배우던 존 형이 결혼하면서 아버지 곁을 떠나 로드 아일랜드에 살림을 차렸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내가 형의 빈자리를 채우며 수지양초 제조업자가 되어야 할 운명에 처했다. 하지만 나는 그 일이 여전히 싫었다. 그 때문에 아버지는 내가 좋아할 만한 일이 없으면 나도 형 조사이아처럼 독립한다며 바다로 나갈까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실제로 조사이아 형의 그런 선택에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며 실망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때때로 나를 데리고 다니며 소목수, 벽돌공, 선반공, 녹갓장 등이 일하는 현장을 보여주곤 했다. 그러고는 내가 어떤 일에 관심을 보이는지 살피며 육지에서 할 만한 일을 구해주려고 애썼다. 그 이후 숙련된 일꾼이 연장을 다루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나의 큰 즐거움이 되었다. 그렇게 지켜보다 보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 일꾼을 바로 구할 수 없으면 자질구레한 일은 내가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무언가를 실험하고 싶은 욕구가 마음속에서 뜨겁게 달아오르면 그 실험을 위한 조그마한 기계도 직접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아버지는 날 부치류 만드는 일을 내 장래 직업으로 정했다. 때마침 벤자민 삼촌의 아들 세뮤얼이 런던에서 관련 기술을 배워와 보스턴에서 사업을 시작한 터라 나를 그곳으로 보냈다. 나는 한동안 세뮤얼과 함께 지내며 그 일이 내 적성에 맞는지 알아보려 했지만 세뮤얼이 나를 가르치며 은근히 교수료를 바라자 아버지는 몹시 불쾌해하며 나를 다시 집으로 불러들였다. 27쪽